자, 계속해서 이제 저당의 상환이라는 주제 100%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될 듯 하면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이고, 요건 줄줄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당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 자, 대출 받았습니다. 이제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이자하고요, 원금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상환, 초기에 많이 하느냐, 자, 후기에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총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보게 될 것이고, 이 점증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또는 최증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차피 단독으로 문제 구성되니까 좀 단순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제 원금 균등 상환 저당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로 거의 다 구성이 되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맞춰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하나 계산 문제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는 영역, 버려야 될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매기수 상환할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기수 상환을 원금에다가 매기수 상환할 이자라고 하는 것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대출 총액에다가요, 자, 유용자 기간, 대출 기간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것이 매기수 상환할 원금 상환액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매기수 상환할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대출 잔고, 유용자 잔고에다가 이율을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테고, 상환액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상환액은 매기수 동일하게 될 것이고, 조금씩 돈을 갚아감에 따라서 유용자 잔고도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 많이 내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 이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원금 상환액은 매기수 동일하고 이자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니까 전체적인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감소하는 형태에서 결과적으로 초기에 더 많이 내고 후기에 적게 내는 형식을 가리켜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동일한 구조를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그 방식은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게 투자론 파트에서 말장난할 때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일 때 바로 매기수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런 식의 질문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자, 일단 매기수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 자,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할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기수 상환할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을 계산해내는 과정, 간단하게 볼 텐데 이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자,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대출 총액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율을 곱하게 되면 이자 상환액. 여기에서 이 아까 매기수 상환할 상환액에서 이자 상환액을 빼게 되면, 1회차 이자 상환액을 빼게 되면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되게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2회차에 이자 상환액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번 갚았죠. 대출 총액에서 원금 상환액 1회차를 갚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율을 곱하게 되면 2회차에 이자 상환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구해놨던 자, 매기수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 이자 상환액 2회차를 빼게 되면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된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억할 게, 자, 초이 후원이라는 공식을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죠. 해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논리가 이런 식이야. 만약 1,000만 원이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다 라고 했을 때 첫 회차에는 이자가 900이고 원금이
100만 원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자 나중에 10회차가 되게 되면 원금 이자가 얼마? 100만 원이 되고 원금이 900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변동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8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7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어떻다?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하나만 비워내시게 되면은 요건 좀 얘기가 간단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이후원 그리고 이제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것이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되고 후기로 가자 상대적으로 후기로 갈수록 적게 내는 것이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차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점증 상환 저당은 초기에는 적게 지불하다가 나중에 점차 지불액을 늘려가는 방식,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필요한 방식을 바로 점증 상환 저당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자 총 이자 상환액, 총 원금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초기에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그러면 중간에 중도 상환했을 때 더 많이 갚아야 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원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중도 상환했을 때 갚을 돈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이미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초기에 더 많이 내버렸기 때문에 갚을 돈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문제 계산해 내는 방식이 계산 문제 형태로 하나가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만 계산을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을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더 많이 내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수 항상 동일한데 그것을 구성하는 이자와 원금의 비중을 비교해 보니까 초이후원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아까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아까 예를 들 때 900에 100, 이자 900, 원금 100만 원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갈수록 원금이 900이 되고 이자가 100이 되는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이걸 우리가 정리할 때 초이후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이후원이라는 형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까지 출제가 되면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영역 그리고 일반적인 문장 형태로 내는 게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 조금 처음에 하실 때 힘들 수는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그래서 중도 상환했을 때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대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중도 상환했을 때 아직 덜 갚았으니까 더 상환할 액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것도 원리금 균등 분할자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특히 계산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무조건 다 갚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중간에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넘어가서 더 이상 갚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갚았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도배하시네요. 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 이건 뭐가 된다?
점증 상환 저당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또는 최정 같은 말이고요. 이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액 매기수 동일하지만 더 이상 갈 거 없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기수 동일한 방식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호흡이 길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다시 자 최정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은 초기엔 적게 내고 후기로 갈수록 더 많이 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원금 최정 상환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많이 내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 그리고 중간에 매기수 상환을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동일한 구조를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방식을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자 점차 늘려가는 방식 최정식에서 24회 때, 25회 때 문제 분석해 보면 24회 때 문제가 좀 두 개를 묶어서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빼서 25회 때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건 이제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등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해서 초, 이, 후, 원이라고 썼죠.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해서 1번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2번 지문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자 똑같으니까 이율이 똑같다고 보면은 어차피 상환할 총 금액은 어떻다? 어떤 방식이 됐든 동일하게 된다. 또 그저 초기에 많이 내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고 후기로 갈수록 더 많이 내는 것, 자 후기로 갈수록 적게 되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자, 필요 없는 소리 어렵고요. 4번 대출금을 초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해서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초기에 더 많이 갚았기 때문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갚아야 될 돈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4번도 틀렸고요. 5번 최정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이자 부담이 작다 해서 2번하고 5번 같은 맥락이야. 어차피 다 똑같아. 이자는 어차피 똑같다. 총액도 다 똑같다. 다만 먼저 갚느냐 나중에 갚느냐 이 싸움에 불과하다 해서 이건 2번 5번 묶어서 보셔야겠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은 너무 어려운 지문이니까 버리시고요. 해서 지금 초, 이, 후, 원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가지고 답을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틀렸죠.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더 많이 낸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요. 초기에 더 많이 냈던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기억번 틀리게 구성했고요. 최정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틀렸죠? 앞으로 점점 많이 갚아가야 되니까 미래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한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원금은 항상 동일하고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도 다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다시 가볼까요? 초, 이, 후, 원이라고 했었죠? 초기에는 이자가 더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해서 이것도 오른편에서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가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다시 이건 내용 자체는 없어요. 내용은 단순한데 표현의 문제야.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거니까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정 상환 방식은 앞으로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 이건 뭘 어렵지 않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상환은 원금은 동일하다. 근데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도 점차 감소한다. 그 얘기는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것이 뭐가 된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초, 이, 후, 원. 자, 총액은 똑같아. 근데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형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표현들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간씩 바꿔놓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 대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전체 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순서 앞에 많이 내느냐 뒤에 많이 내느냐 이 싸움을 가지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방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 맞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항상 어떻다? 동일한 금액이 있을 테고 이자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을 갚아감에 따라서 대출 잔액도 어디가 됐든 간에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번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 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한다가 돼야 되죠. 자, 초, 이, 후, 원 해서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어떻다?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초, 이, 후, 원이라고 하는 거. 니은번 틀렸고요.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겁나 쉬운 질문. 대출기간 만료 시까지 대출기간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점점점 틀렸죠. 어디나 다 동일한 구조로 돼 있다. 자, 이자 총 수입은 어차피 다 동일하다. 원금 상환액도 동일하다. 그래서 총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자, 앞에 먼저 내느냐 뒤에 먼저 내느냐의 순서에 앞에 먼저 내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 저당,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상환 저당 이런 순서로 앞에 많이 내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기억되고 두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울 정도에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살짝씩 바꿔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외우면 겁나 쉬워지는 거고 안 외우면 머리가 팽팽 돌아. 자, 다시 갑시다. 자, 원금 100만 원, 이자 90만 원, 원금 100만 원, 이자 80만 원, 원금 100만 원, 이자 70만 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한편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라고 10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90에 10만 원, 80에 20만 원, 70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개수 상환을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은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원금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른다. 해서 요 얘기를 갖고 문장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구입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다.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상환할 원리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문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지금 보니까 자, 대출 기간 20년이고요. 대출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 기수 상환할 원금이라고 하는 건 얼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2억은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매기수 1,000만 원씩이 원금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자는 대출 잔액 곱하기 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대출 잔액 곱하기 이율을 곱해서 어떻다? 바로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가볼까요? 지금 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첫 해 내야 될 돈을 계산해 볼까요? 1회차 원금은 얼마?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2억 곱하기 얼마? 0.5 하게 되면은 자, 이게 1,000만 원 나오나요? 2억 곱하기 0.05 하게 되면 1,00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1회차에 내야 될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1회차에 낼 원금은 얼마가 될 테고 1,000만 원이 될 테고 이자라고 하는 것도 얼마? 1,000만 원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2회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2회차에 낼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1,000만 원이라고 돼야 되죠?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니까 자, 일단은, 자, 2회차 낼 원금은 얼마? 1,000만 원. 3회차 낼 원금은 얼마? 1,000만 원.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자를 계산해 봐야 돼, 이자. 이자를 계산하면 대출 잔액을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1,000만 원 갚았죠? 그럼 얼마? 1억 9천이 되게 되는 거죠. 대출 잔액 1억 9천이죠? 1회차 이자를 냈다고요. 1회차 이자를 안 내버리면 안 된다고 중간에 경매 넘어가니까. 그래서 1억 9천이라고 1억 9천. 1억 9천에다가 이율이 얼마야? 0.05를 하게 되면 950만 원이라는 금액이 2회차 납부할 이자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2회차 내야 될 원리금은 1,950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유치한 문제예요. 대신 구조를 보셔야 돼.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좀 난이도 있게 28회 때인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1,950만 원 해서 답은 이렇게 봤었고요. 다시 갑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라고 했을 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매기수 상환할 원금은 항상 동일하다. 대출 총액 곱하기 대출 기간 이렇게 할 테고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2회차 납입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1회차 원금 상환해야지 2회차 이자를 납입할 기회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1억 9천이 될 테고 이율 0.05 하게 되면 950만 원. 그래서 원금 1,000만 원, 이자 950만 원에서 토탈 1,95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문제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돼 있죠. 문제 보실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저 원금 균등 상환만 풀 수가 있고 이것만 시간 안에 1분 안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 총액을 보니까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아까는 2억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5억. 그리고 지금 대출 기간이 2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기수 상환할 원금 상환액은 얼마가 됩니까? 2,500만 원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5억 나누기 20 하게 되면 얼마? 2,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기수 상환할 원금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9회차 상환할 원금부터 갑니다. 9회차의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얼마 돼? 2,500이 되겠죠. 원금 균등 상환 제도가 매기수 상환할 금액이 똑같으니까 원금부터 먼저 계산해 봐야 돼. 이자 계산해 볼까요? 이자. 지금 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제 짱구를 굴려야 되지. 자, 9회차 이자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8회까지 다 돈을 갚았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 한 회차에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얼마? 8회차를 갚아야지 9회차 이자를 납입할 기회가 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게 2억 나오나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돼? 대출 총액이 5억이었었고 2억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얼마? 3억이 되게 되고 이율은 0.05를 하게 되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2,500에다 1,500을 더하면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얼마?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13회차 납부할 이자액 나와 있죠? 13회차 납부할 이자를 구하려면 12회까지 어떻다? 다 갚아야 되죠? 2,500 곱하기 12회차 하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얼마죠? 12회가 되면 2억 5천에다가 3억을 지금 어떻게 돼요? 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2억이 뭐가 된다? 지금 13회차 이자라고 하는 것은 자 5억에서 3억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2억이 될 것이고 여기다 0.05를 하게 되면 얼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한 가지 이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자, 15회차 납부할 이자액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되면 언제까지? 13회까지, 14회까지는 다 갚았다라는 전제, 대출 잔액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 복잡하게 갈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한 5번 풀어보게 되면 통째로 문제를 아예 외워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주기상 얘가 지금 28회 때 구성이 됐거든요. 지금 31회 때 나올 만한 때가 됐어요. 왜 중간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한번 출제가 되고 말았거든. 그 얘기는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너무 복잡해서 풀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문제는 버리는 문제가 되는. 이 문제가 29회 때 출제가 됐어. 못 풀어요. 이건 시간당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럼 이제 지금 문제를 회차를 좀 분석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26회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8회 때. 자,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다가 29회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6회, 28회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출제할 개연성이 높고 설령 이게 나온다 한들 이건 1분 안에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지금 이제 저당의 상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당의 상환 얘기를 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있었죠. 이거. 지금 기본 특징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거 다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것은 매기수 상환할 원금 이건 항상 동일한 구조가 될 테고 매기수 상환할 이자액 두 개를 더하면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9회차 납부할 이자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8회까지 다 돈을 갚았다고 전제가 됐을 때 9회차 이자액을 구할 수 있다. 13회차 이자액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12회까지 다 갚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출 잔고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방식. 이건 이제 계산 문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장 형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매기수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출 총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풀 수가 없다. 시간 관계상 남는 장사가 아니다. 버려야 된다. 대신 얘는 뭘 갖고 초이후원이라고 하는 거. 총액은 아까 동일한데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총액은 동일한데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지문 형태로 투자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라는 것을 활용한다. 이걸 투자론에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을 비교해 봤을 때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이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액은 동일한데 후기로 초기에는 더 적게 내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중도 상환을 하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특정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는 거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저당 또는 이 더 크고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채자 중도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도 원리금 균등 상환저당 방식이 더 액수가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에 구성되는 영역. 그래서 저당의 상환이라는 주제 살펴드렸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 검토할 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 얘기하고 주택연금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